양승태와 조선일보. 무슨 관계예요? 예. 굉장히 미묘한 관계로 추정이 되고 이상합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굉장히 충격이 아직도 이제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아니, 세상에 살다 법을 거래하는 분은 처음 봅니다. 그것도 대법원장.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게 3번이나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를 놓고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납득을 못 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칫 이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높은데요. 네. 근데 지금 특별조사단이 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찾아가지고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10개 문건 가운데 네. 단 3건, 그것도 그 3건에 부분적으로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비공개 문건 가운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2015년 9월 20일 작성된 건데요. 네.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궁금증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20일 조선일보의 대법원에서 어떤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제가 계속 체크를 해봤거든요. 어떤 겁니까? 근데 아직까지 네. 단정해서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 특조단이 네.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태 이 사법부의 비판적인 판사들 그 움직임과 관련해서 네. 보수 언론을 통한 대응 논리 유포, 그리고 고립화 전략 추진, 고립화. 네, 예.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략 등을 부각, 이런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대목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진보 성향 판사들에 대한 네. 이 비판을 갖다가 보수 언론을 통해 좀 부각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기자들이 탐사 보도 해볼 만한 영역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좀 이상한 대목이 있긴 했어요. 그렇죠. 그동안 조선일보는 그 사법부 내 그 진보적 판사들의 네. 모임이죠. 예. 우리법연구회.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보도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네. 어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예.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예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하는 기사를 또 조선일보가 굉장히 비중 있게 또 보도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네. 이상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네트워크가 강한 사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짬짬이도 심각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의혹이 좀 드는 대목인 것이 네. 정치권, 언론, 사법부. 네. 이 모든 이 영역들이 일종의 하나의 네트워크로 우리가 남이가 함께 해온 관계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더 우려가 되는 게 네. 지금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그렇죠.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박근혜 정부와 네, 예.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하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예. 청와대하고 거래를 했을 정도면 네. 다른 어떤 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과연 그런 걸 안 했을까라는 또 의혹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 파괴가 그렇습니다. 되는 현장인 거거든요. 네. 이게 서로 사실은 그 비판과 감시, 견제, 균형, 이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끈끈한 연대와 협력 이런 거였습니까? 근데 궁금한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런 것인지. 조선일보가 네. 그 어제 사설 제목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판사 블랙리스트 괴담 만든 판사들 아니면 그만인가. 그러니까 아예 판사 블랙리스트를 주장한 그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괴담이었다라고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는 괴담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월 26일 기사가 어떤 제목의 기사냐면 네. 갈등 불신만 키운 블랙리스트 조사, 어깨 무거워진 대법원장. 네, 이게 갈등 불신만 키웠다라고 아예 또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2월 3일자 기사를 보면은요, 본색 드러낸 김명수 사법부. 그러니까 굉장히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목소리를 높이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제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금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비공개 문건이 또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좀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조사가 필요한 것이요. 갈등과 불신만 키웠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블랙리스트로 보이는, 그러니까 뭐 고향이 어딘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블랙리스트 라는 명단으로 관리한 것은 아니지만 네. 판사 개인 성향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네. 조선일보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특조단 조사에 네. 굉장히 허점이 많았거든요. 그 이제 조사 권한에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 대부분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 진술에 의존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 네. 그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사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거부해서 예.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 지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네. 더 많은 어떤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는 이런 한계에 대해서는 네.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갈등과 불신만 키웠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취지의 사설을 계속 싣고 있는 왜냐하면 거죠. 대법원장이 지금 어깨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410개 가운데 3개만, 그것도 몇 대목만 네. 부분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은 또 우리 기자들이 가만히 있기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그렇죠. 아닌가. 이게 취재에서 밝혀야 되지 않나. 일단 이런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듭니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네. 보수 언론,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서 진보적인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략 등을 부각시키려고 했을까? 네. 이건 좀 취재를 해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네. 실제로 이게 이행이 됐는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건 분명히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네요. 2015년 8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면담 전후로 작성된 문건. 네.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게 네. 만약에 네. 뭐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만 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들고 간 VIP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제목만 이렇게 VIP 보고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VIP 보고서에 네. 재판을 통한 국정 운영 뒷받침, 네. 만약에 실제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네. 이게 확인이 되면은 네. 이 엄청난 파장과 후폭풍이 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문건 다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 관련 이런 문건 등에 대해서도 네. 분명히 조사를 하고 짚고 넘어갈 건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양승태 대법원장 현직 시절에도 상고법원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상고법원 꼭 만들어야 돼서 네. 당시 근데 그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결국에는 선배 법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렇죠. 거 아니냐. 하나 더 있게 네, 하나 되니까. 더 만드는 거니까 이런 데 기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과 왜 양승태 대법원장은 당시에 상고법원을 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지 네. 이것 때문에 청와대하고 어떤 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 이거 네. 다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수사를 피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두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전 대법원장이 예. 이 초유의 사태를 전대미문의 지금- 사태에 그렇습니다. 예. 놓이게 됐군요. 자, 어쨌든 좀 찝찝합니다. 그렇죠. 이런 소식들은 이제 그만 보고 싶은데 이게 계속 나오는군요. 네?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예. 지금 계속 파문이 확산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워낙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네. 이런 사안 때문에 예. 이게 좀 가려져서 다소 그렇지. 묻힐 수 있었죠. 이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네. 매일매일 연일 톱 그렇습니다. 뉴스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죄송.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한 건 없으신데 왜 그러십니까? 이슈 파이터 순위가 잘 안 올라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네. 제 마음을 그대로. 제가 안 그래도 트윗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네.
순위를 좀 올려주시는 걸로 기대를 하면서. 근데 뭐 이렇게 죄송하십니까? 이슈파이터 때문에요? 얘기는 아니고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어제 이제 경찰 조사를 거의 딸들과 붕어빵 수준의 그렇죠. 사과를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0시 45분께 귀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들 보셨겠지만 출석할 때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번 하고 갔습니다. 누구에게 죄송하다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대상은 없는데 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상습폭행 인정하냐? 질문마다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죄송한 표정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나가는 표정을 보니까. 경찰 조사 받고 나면 피곤하니까 피곤하셔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기자들 질문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심정이 어떻습니까? 조사받고 나오는데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아니, 혐의 인정하냐. 지금 조사 받으러 가는데 혐의 인정하냐 그러면 조사를 혐의 인정한다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2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죄송,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네, 이런 답을 못하도록 기자들도 질문을 사전에 좀 꼼꼼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짜야 되겠다.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좀 선배 기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도 사실은 과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부터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 갑질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경지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준 사건인데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그런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구속영장보다 더 조금 이명희 이사장이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 이게 단순 그냥 폭행이 아니고요. 특수폭행이라든가 상습폭행도 적용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폭행 혐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할 때만 이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요.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적용이 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징역형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검찰 조사까지 가봐야겠지만 이게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까지 적용이 되면은 이명희 이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건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명희 이사장뿐만 아니라 조양호 회장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통행세 편취 등의 수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지금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횡령. 그렇습니다. 한진가 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앞으로도 계속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무슨 비리 또는 아주 나쁜 경영의 전례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진그룹이 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계속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공공의 개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60명입니다. 60명이요? 네. 더 많아요, 우리. 팟캐스트 5,000명 넘었습니다. 60명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CBS 노컷뉴스가 정보 공개 청구하고 취재를 해봤더니 김영란법 이후에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60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뿐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이후에 저희가 김기식 기준선, 김기식 룰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정당 분포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합니까? 자유한국당 29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2번 이상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도 15명이나 됐는데요. 자유한국당이 12명, 그리고 민주당이 3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의석순대로 이렇게 된 겁니까? 상당히 이게 균형을 맞춰서 다녀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4월 초잖아요. 김기식 전 금감원장 문제가. 네. 그런데 지난 3월에도 간 거예요. 3월에도 갔다 온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의원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김영란법 이전께 이제 김기식 전 원장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문제가 됐죠. 네. 도덕적으로 지금 비난을 네. 받아야 되기 예. 때문에. 근데 3월이라는 거는요. 김영란법 도입 이후네요. 이후입니다. 이거 뭐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예. 따져봐야겠지만 네. 해외 출장 피감기관 돈으로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 네. 이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계속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네. 그 개별 의원이 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실제 실태가 어떤지 한번 쫙 조사를 외유성 출장에 대한 전체를 조사를 해보겠다.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조사가 되는데 기자들 조사가 잘 안 돼서 발표를 못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게 다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취합해서 발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기자들도 상당히 외유성 출장을 많이 다녀왔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예.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국민 세금이 아닌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명단이 60명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나와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60명 국회의원 전원이 다 문제다. 그건 이렇게만 아닌가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출장 목적 같은 걸 보니까요. 네. 이런 게 있어요. 그 해외 파병 부대 및 해외 군사기지 방문. 네. 그다음에 뭐 이 의원 외교 차원에서 열리는 포럼 행사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싱가포르 회담 이 포럼 회장 자격으로 이 포럼의 개회사를 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네. 이것까지 이제 과연 이렇게 외유성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 항목 같은 경우는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네. 분명히 국민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분이 지난 4월에 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출장 가는 거는 네. 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것 같은데요. 아하. 근데 이 구속영장보다 더 조금 이명희 이사장이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 네. 이게 단순 그냥 폭행이 아니고요. 특수폭행이라든가 상습폭행도 적용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폭행 혐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할 때만 이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요. 네.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적용이 되면 네.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징역형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검찰 조사까지 가봐야겠지만 네. 이게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까지 적용이 되면은 이명희 이사장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건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명희 이사장뿐만 아니라 네. 조양호 회장도 좀 조씨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통행세 편취 등의 수법으로 네.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지금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횡령. 그렇습니다. 예. 예. 한진과 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앞으로도 네. 계속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무슨 그 비리 또는 아주 나쁜 경영의 네. 전례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한진그룹이 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계속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공공의 개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60명입니다. 60명이요? 네. 더 많아요, 우리. 팟캐스트 5,000명 넘었습니다. 예. 60명이 네.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CBS 노컷뉴스가 정보 공개 청구하고 취재를 해봤더니 예. 김영란법 이후에 네.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네. 60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뿐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이후에 저희가 김기식 기준선, 김기식 룰 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정당 분포를 보니까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합니까? 자유한국당 29명, 네. 더불어민주당 20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예. 2번 이상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도 15명이나 됐는데요. 네, 예. 자유한국당이 12명, 그리고 민주당이 3명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석순대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상당히 이게 그 균형을 맞춰서 다녀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 4월 초잖아요. 김기식 전 금감원장 문제가. 네. 그런데 지난 3월에도 간 거예요. 3월에도 갔다. 사법부. 네. 이 모든 이 영역들이 일종의 하나의 네트워크로 우리가 남이가 함께 해온 관계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더 우려가 되는 게 네. 지금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그렇죠.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박근혜 정부와 네, 예.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하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예. 청와대하고 거래를 했을 정도면 네. 다른 어떤 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과연 그런 걸 안 했을까라는 또 의혹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 파괴가 그렇습니다. 되는 현장인 거거든요. 네. 이게 서로 사실은 그 비판과 감시, 견제, 균형 이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끈끈한 연대와 협력 이런 거였습니까? 근데 궁금한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런 것인지. 조선일보가 네. 그 어제 사설 제목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판사 블랙리스트 괴담 만든 판사들 아니면 그만인가? 그러니까 아예 판사 블랙리스트를 주장한 그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괴담이었다라고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는 괴담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월 26일 기사가 어떤 제목의 기사냐면 네. 갈등 불신만 키운 블랙리스트 조사 어깨 무거워진 대법원장. 네. 이게 갈등 불신만 키웠다라고 아예 또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2월 3일자 기사를 보면은요. 본색 드러낸 김명수 사법부. 그러니까 굉장히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목소리를 높이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제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금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비공개 문건이 또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좀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조사가 필요한 것이요. 갈등과 불신만 키웠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블랙리스트로 보이는 그러니까 뭐 고향이 어딘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블랙리스트 라는 명단으로 관리한 것은 아니지만 네. 판사 개인 성향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네. 조선일보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특조단 조사에 네. 굉장히 허점이 많았거든요. 그 이제 조사 권한에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 대부분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 진술에 의존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 네. 그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사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거부해서 예.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 지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조사를 양승태와 조선일보 무슨 관계예요? 예. 굉장히 미묘한 관계로 추정이 되고 이상합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굉장히 충격이 아직도 이제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아니 세상에 살다 법을 거래하는 분은 처음 봅니다. 그도 대법원장.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게 3번이나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를 놓고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납득을 못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칫 이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예.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예. 지금 높은데요. 네. 근데 지금 특별조사단이 네. 법원 행정처 컴퓨터에서 찾아가지고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10개 문건 가운데 네. 단 3건, 그것도 그 3건의 부분적으로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비공개 문건 가운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2015년 9월 20일 작성된 건데요. 네.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궁금증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20일 조선일보의 대법원에서 어떤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제가 계속 체크를 해봤거든요. 어떤 겁니까? 근데 아직까지 네. 단정해서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 특조단이 네.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태 이 사법부의 비판적인 판사들 그 움직임과 관련해서 네. 보수 언론을 통한 대응 논리 유포 그리고 고립화 전략 추진, 고립화, 네, 예.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략 등을 부각. 이런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대목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진보 성향 판사들에 대한 네. 이 비판을 갖다가 보수 언론을 통해 좀 부각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기자들이 탐사보도 해볼 만한 영역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좀 이상한 대목이 있긴 했어요. 그렇죠. 그동안 조선일보는 그 사법부의 그 진보적 판사들의 네. 모임이죠. 예. 우리법연구회.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보도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네. 어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예.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예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하는 기사를 또 조선일보가 굉장히 비중 있게 또 보도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네. 이상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사회가 굉장히 네트워크가 강한 사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짬짬이도 심각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의혹이 좀 드는 대목인 것이 네. 정치권, 언론요. 자, 어쨌든 좀 아유, 찝찝합니다. 그렇죠. 이런 소식들은 이제 그만 보고 싶은데 이게 계속 나오는군요. 네?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예. 지금 계속 파문이 확산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워낙 그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네. 이런 사안 때문에 예. 이게 좀 가려져서 다소 그렇지. 묻힐 수 있었죠. 이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네. 매일매일 연일 톱 그렇습니다. 뉴스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죄송.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한 거 없으신데 왜 그러십니까? 이슈파이터 순위가 잘 안 올라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네. 제 마음을 그대로. 제가 안 그래도 트윗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네, 순위를 좀 올려주시는 걸로 예, 기대를 하면서. 근데 뭐 이렇게 죄송하십니까? 이슈파이터 때문에요? 얘기는 아니고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어제 이제 경찰 조사를 예, 거의 딸들과 붕어빵 수준의 그렇죠. 예, 사과를 했어요.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0시 45분께 귀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들 보셨겠지만 네. 출석할 때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네. 나올 때도 지금 똑같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3번 하고 네. 갔습니다. 누구에게 죄송하다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대상은 없는데 네. 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계속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상습폭행 인정하냐? 네. 질문마다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죄송한 표정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나가는 표정을 보니까. 경찰 조사 받고 나면 피곤하니까 피곤하셔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빨리 집에 생각을 한 것 가야겠다. 같은데요. 그렇군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저는 기자들 질문 방식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좀 바꿔야 바꿔볼 되지 않을까. 심정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사받고 나오는데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아니 그 혐의 인정하냐 지금 조사 받으러 가는데 혐의 인정하냐 그러면 조사를 혐의 인정한다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매뉴얼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죄송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네. 네, 이런 답을 못하도록 네. 기자들도 질문을 네. 사전에 좀 꼼꼼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짜야 되겠다. 짜야 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좀 선배 기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이 사건도 사실은 과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부터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네. 그 갑질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경지까지 갈 수 있는지 예. 그것을 보여준 사건인데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그런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 제대로 했다면 네. 더 많은 어떤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는 이런 한계에 대해서는 네.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불신만 키웠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취지의 사설을 계속 싣고 있는 왜냐하면 거죠. 대법원장이 지금 어깨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410개 가운데 3개만 그것도 몇 대목만 네. 부분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은 또 우리 기자들이 가만히 있기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그렇죠. 아닌가. 이게 취재해서 밝혀야 되지 않나. 일단 이런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듭니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네. 보수 언론,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서 진보적인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략 등을 부각시키려고 했을까? 네. 이건 좀 취재를 해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네. 실제로 이게 이행이 됐는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건 분명히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네요. 2015년 8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면담 전후로 작성된 문건. 네.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게 네. 만약에 네. 뭐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만 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들고 간 VIP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제목만 이렇게 VIP 보고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VIP 보고서에 네. 재판을 통한 국정운영 뒷받침 네. 만약에 실제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네. 이게 확인이 되면은 네. 이게 엄청난 파장과 후폭풍이 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문건 다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 관련 이런 문건 등에 대해서도 네. 분명히 조사를 하고 짚고 넘어갈 건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양승태 대법원장 현직 시절에도 상고법원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거 그렇습니다. 상고법원 꼭 만들어야 돼서 네. 당시 근데 그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결국에는 선배 법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렇죠. 거 아니냐. 하나 더 있게 네, 하나 되니까. 더 만드는 거니까 이런 데 기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과 왜 양승태 대법원장은 당시에 상고법원을 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지 네. 이것 때문에 청와대하고 어떤 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 이거 네. 다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수사를 피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연대가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두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전 대법원장이 예. 이 초유의 사태를 전대미문의 지금- 사태에 그렇습니다. 예. 놓이게 됐고.